2025년 9월 4일 오전 7시. 저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조지아주 코머스시에 위치한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군용 헬리콥터 2대가 공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저는 서둘러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이미 장갑차 3대와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포위망을 쳤고 완전 무장한 연방요원들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부터 본격적인 급습이 시작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줄줄이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한국인 엔지니어 박 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부터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 나온 베테랑 기술자였는데 그마저 범죄자 취급을 받는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대대적인 단속 작전으로 무려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현장에서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마치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 같았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장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존슨 씨는 저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분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작은 도시 코머스가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취재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점은 이번 단속 작전의 규모였습니다. 평소 이민 단속은 IC라는 이민세관집행청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려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투입됐습니다. FBI, 마약 단속국인 DEA, 국세청 형사수사과인 IRSCI, 조지아주 수사국, 지역보안관 사무소까지 총동원됐죠. 마치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 같은 규모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연방요원은 이번 작전은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시위성 작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브래들리 존스 하원의원은 현장 브리핑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 우선 정책이라며 작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는 트위터를 통해 공포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과연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이 필요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했고 조지아 가제트는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는가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작전 당일 헬기까지 동원된 점입니다. 이는 테러 용의자나 도주 중인 중범죄자를 추적할 때나 쓰는 방식인데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 이틀 후 저는 애틀랜타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제시카 로드리게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민법 위반 사건은 행정영장만으로도 단속이 가능하죠. 로드리게스 변호사는 이번 단속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합법적인 체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체포자 중 상당수가 ESTA 무비자 입국이나 B1, B2 단기상용 비자로 적법하게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기술 지원이나 설비 점검 등의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들이었죠. 현장에 있던 한 IC 요원은 이들이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한 변호사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번 단속에서 사용된 행정영장의 적법성에 의문이 든다며 특히 합법 체류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체포 과정에서의 권리 고지였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중 한 명인 이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갑자기 수갑을 채우더니 영어로만 권리를 고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조지아 지부의 안드레아 영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언어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통역 서비스 없이 진행된 체포는 헌법상 적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목뿐만 아니라 발목에도 수갑을 차고 허리에는 체인까지 감긴 채 연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는 보통 살인범이나 강력범에게나 적용하는 최고 보안 등급 계고였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들을 연회한 가족들의 증언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김 모 씨의 부인은 남편이 팔다리에 족쇄를 찬 채 나타났는데 마치 중범죄자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울먹였습니다. 구금 시설 내부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방에 30명 이상이 몰려 지내야 했고 화장실 바로 옆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 수감자는 전화로 잠자리도 제대로 없어서 바닥에서 돌아가며 잤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의료진 접근이었습니다. 당뇨병 환자인 박모 씨는 이틀간 인슐린 투약을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족들이 약물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보안상 이유로 거절당했죠. 이런 상황에 대해 조지아 인권변호사협회의 마이클 존슨 회장은 일반적인 이민법 위반자에게는 최소한의 인도적 대우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히 과도한 처우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교회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코머스 제1침례교회의 데이비드 스미스 목사는 이들 대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이라며 가족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체포자 가족들을 위한 임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추적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단속의 시발점은 조지아주 지역 정치인인 토리 브레넘의 IC 신고였다는 것입니다. 브레넘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내년 11월에 치러질 2026 미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조지아주 제12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입니다. 그녀가 열어둔 후원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오클라호마 출신의 조지아 주민으로 미 해병대에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트럼프 정신을 가장 확고하게 계승하는 후보라고 소개하면서 불법 이민 단속, 총기 규제, 반대와 관련한 극단적인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그녀는 자신의 SNS에 우리 지역 일자리가 외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었죠. 제가 직접 인터뷰한 브레넘 의원은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기회를 되찾아야 한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을 막는 것이 제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미국인 직원 200여 명도 일시 해고됐습니다. 공장에서 12년간 일해온 미국인 라인 매니저 톰 윌슨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없다며 결국 우리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식당과 상점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코머스 시내 한국 식료품점은 아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브레넘 의원 자신도 과거의 농장에서 계절 노동자를 고용한 경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조지아 타임스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H-2A 비자 소지자들을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민주당 의장인 마리아 곤잘레스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지역 경제를 볼모로 삼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브레넘 의원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자 목적 위반 의혹이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ESTA 무비자 입국이나 B1, B2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비자의 본래 목적과 실제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었죠.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ESTA나 B비자는 회의 참석, 시설, 견학, 단기 출장 등을 위한 것이라며 장기간 체류하며 실질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비자 목적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체류 기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ESTA는 최대 90일, 비비자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체류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체포된 한국인 중 상당수는 이미 3-4달 이상 미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파견 직원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했으며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가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IC 측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생산직 업무에 참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인 한국계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자 목적과 실제 업무가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기술직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 기업 내 정근자를 위한 L-1 비자 등 다양한 취업 비자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자들은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기업들이 편법을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지아 상공회의소의 제임스 리 회장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특별 취업 비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 과정과 이민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지만 비자 문제로 결국 지난해 겨울 한국행 귀국을 택한 A씨는 현지인을 고용한 법인을 운영하며 매달 수천 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결국 영주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녀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했지만 비자 문제로 의사와 엔지니어의 꿈을 접어야 했고 가족들은 한국에서 진행된 딸의 결혼식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자들을 마음껏 보지도 못한 채 미국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994년 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 워싱턴주 땅을 밟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미국 투자 비자 E2였습니다. E2는 이민자가 현지 사업체를 사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2사람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큰 투자금이 필요 없어 미국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론 미국 투자 이민 비자 EB5도 있습니다. 2년 정도 뒤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정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훨씬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당시엔 최소 50만 달러, 일반적으론 100만 달러 정도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담이 컸기에 A씨는 20 내지 30만 달러 정도 투자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E2 비자를 선택했습니다. E2 비자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거주해도 영주권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가족 초청을 받거나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한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한인의 70% 정도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족이 없는 내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스폰서 약속을 한 고용주를 찾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비자 만기를 사흘 앞두고 돌연 입장 변경을 선언하면서 일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급하게 아내의 학생 비자로 만료, 직전 이민국에 접수했지만 일주일가량 공백이 생기면서 가족의 합법적 체류 신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당장 추방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민국으로 온 가족을 불러 지문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추방 결정을 담은 편지를 보낼 테니 이를 통해 항소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암묵적으로는 미국 체류를 허락해주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1년을 꼬박 기다렸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고 A씨의 가족은 20년간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로 미국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자 아이들의 취업에도 문제가 생겼고 결국 아이들은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해외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웠던 A씨는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면서 가족과 생이별하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결국 가족이 그리워 오랜 미국 생활과 꿈을 포기하고 2024년 겨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15년간 통역 업무를 해온 박미선 씨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목적과 비자 종류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하면서 회사 일 때문에 왔다고 말하거나 상용비자로 들어오면서 친구 만나러 왔다고 하면 즉시 의심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한국인 김 모 씨가 ESTA로 입국하려다 입국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파견 보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죠. 짐 검사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단기 방문이라고 하면서 대형 캐리어에 석 달치 옷을 가져오거나 작업복이나 안전화 같은 업무용품을 가져오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공항 이민 담당관으로 일했던 제임스 윌슨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소지품, 왕복 항공권 등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답을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예스를 남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인들을 위한 미국 입국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하기, 정직한 답변하기,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기 등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편법이나 거짓말로 당장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3주가 지난 지금 조지아 현지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현대차 공장은 부분적으로 가동을 재개했지만 한국인 직원들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심각합니다. 지역 언론들은 연일 한국 기업의 불법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머스 시내의 한 카페 사장은 한국인들이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테슬라 구매 취소 등으로 분노를 표했지만 미디어나 SNS를 통해 전달되다 보니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는 원래 그렇게 하는 나라라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게 현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전용 취업 비자인 이포 비자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고려할 때 특별 비자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한국과 특별 취업 비자 협정을 맺어 상호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인 사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한인회에서는 합법 체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비자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고
각 총영사관에 전담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신뢰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편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